즉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혐오로 이어질 필요는 없는 것이죠. 훨씬 더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 두려움은 혐오와 차별의 형태로 등장을 했습니다. 가짜뉴스가 확산이 되었고요. 1월 달부터 확산되는 가짜뉴스 때문에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중국인에서 혐오의 대상이 제중동포로 확산이 되었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귀국하는 한국인들에 대해서도 혐오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중순이 지나가면서 신천지 교도에 대한 혐오가 확산이 되었고, 그리고 5월 달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회 전체가 잠재적 혐오의 대상화가 되었습니다. 왜 사회 전체가 잠재적 혐오의 대상이 되었느냐? 개인정보 공개와 관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확진자가 되거나 확진 의심자가 되면 정보 공개가 되고,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 공개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확진자가 될까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또 다른 두려움이 확산된 것이죠. 그래서 K방역의 성공과 그 이면의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고민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구 이동의 제한과 국경 봉쇄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입국 금지로 인해서 다양한 외교적 문제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낙인과 차별의 확산은 질병의 방역을 막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실제로 과거 식민지 시기 때 한센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확산되었고, 이 질병이 확산되게 막기 위해서 강제 격리를 했었을 때 오히려 사회적으로 낙인과 차별이 확산되고, 이 낙인과 확산 때문에 이 전염병을 막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에는 에이즈, HIV 문제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 낙인과 차별을 제거하는 것이 방역에 성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낙인, 차별, 혐오와 맞서고 인권을 보호하는 새로운 방역,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 연대를 만드는데 어떠한 것들을 근거로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사회학자인 브라이언 터너는 인간의 취약성에 근거한 보편적인 인권 개념의 구성을 기획했습니다. 생명체로서 인간은 굶주림, 추위, 질병, 폭력, 자연재해 등의 문제에 의해서 고통받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취약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인권제도가 발전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취약성의 강조는 다른 이들로부터 나의 고통을 공감받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공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혐오와 낙인, 차별의 문제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공동의 경험, 즉 취약성에 기반을 두어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의료 공공성의 문제, 보편적 복지의 문제, 기본소득의 문제가 훨씬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취약성의 공동 경험의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공개로 인해서 인권 침해 가능성을 모든 시민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시민적 공감에 근거해서 확진자 동선 공개의 제한을 권고했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혐오 담론의 확산이 공동체의 건강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사회의 이해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입니다. 특히 제도적으로 복지와 지원에 차별을 받았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5월 달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확산됐었을 때 사회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막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 날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자는 의견이 전체 국민의 88몇 %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취약한 자들의 연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를 같이 경험을 하면서 평등하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누군가에 대한 공감의 어떤 능력이 과거보다 현저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공감의 능력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사회를 재조직해야 될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광주에 홍수가 났을 때 팬데믹을 한참 겪고 있는 그 상태에서 광주가 홍수가 나고 며칠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햇살이 이렇게 비쳤는데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아직 재난 복구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그 다음날 너무 맑은 하늘이 비치니까 제가 잊어가는 그 속도가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재난의 놀라운 점은 우리가 그 망각의 속도를 얼마나 문제를 예리하게 만드는 데 활용할 것인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역사적인 재난들도 그랬지만 우리들은 너무 쉽게 읽고 너무 쉽게 다른 세계로 움직여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 속도 조절도 필요한 시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결국 마침내 언젠가는 곧. 마침 미래가 대단한 것처럼 또 언젠가는 다른 세계가 열릴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뉘앙스들 안에는 우리가 분명히 인식에 이행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어떤 색깔일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에게는 트라우마와 서사는 앞으로 새롭게 팬데믹 이후에 만들어질 텐데 역사적인 재난을 많이 겪은 베트남 또는 아시아,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국가들 안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소통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 아마 지금 아주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제주 4.3부터 여순 사건, 5.18, 세월호까지 이르는 이런 재난들에 대해서 우리는 팬데믹 이후에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런 문제를 더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트라우마란 무엇인가? 트라우마는 이전에 존재했지만 더 이상 없는 것. 거기에 대해서 왜 없어졌는지, 그 다음에 이전에는 무엇이 존재했는지를 질문하는 것. 자, 그러면 참 재미있었어요. 아까 촘스키 강연에서도 들었었지만 지질학자들은 1950년대경을 인류세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인인 저한테는 1950년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어떤 나라에서건 그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따라서 팬데믹 이후의 재난인문학을 아마 공부를 하고 떠올릴 것 같습니다. 느린 폭력이라는 용어를 쓴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에 의하면 시간과 움직임과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구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그런 요구. 그래서 인류세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인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우리들은 1950년대라는 새로운 기원을 가지고 팬데믹 이후에 재난인문학을 고민해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새와 나무가 행복했던 그 시절에 대한 유토피아적 이미지를 벗어나서 우리 한국의 역사를 완전히 떠나서 재난인문학을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조금 후에 예술가들이 나와서 강연을 하겠지만 예술이라고 하는 장르는 새롭게 이름을 부르고 새롭게 실천하고 그러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어떤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환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공통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게 꼭 한국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일본 사람이 아니더라도 후쿠시마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서로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연대의 가능성을 찾아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로젝트 예술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예술가가 아니라 예술작품을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는 새로운 예술가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장소에 특정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이런 예술가들이 우리에게 지금 더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 연대라고 하는 건 재난과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것. 아마도 연대의 가능성은 훨씬 더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폭동과 항쟁이 거리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얼마 전에도 온라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꿈꿔봅니다. 자, 저는 그동안 한센병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똑같은 감염병, 전염병에 속하는 그런 한센병의 서사를 간단히 생각해 봤습니다. 한센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센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낙인받고 차별받고 소외받았던 소수자이고 타자들이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의 서사는 좀 다르죠. 접촉과 이동을 통해서 우리 윤리와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팬데믹 이후의 서사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하게 생각해 볼 겁니다. 그것이 국가인지 아니면 방역 당국인지
아니면 팬데믹을 진짜 알았던 사람인지 아니면 가족들인지. 자,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팬데믹 서사를 열어볼 생각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관심 가지고 왔었던 한국의 역사적 폭력과 그다음에 재난, 또 한센병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낙인과 차별의 서사를 통해서 새로운 서사들을 기대해보고 열어볼 계획입니다. 언제 이러한 상황이 변화가 될지 예측이 너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과연 뭘 할 수 있을지 되게 무기력한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근데 그 안에서 작가들과 대화를 나누던 와중에 들었던 생각이, 이런 내용을 나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뭔가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위기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어떻게 이겨내고 전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빈 전시장이지만 작품이 없지만 저와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모일 수 있는 작가분들 몇 분, 해외에서 이렇게 줌을 통해서 다 같이 이제 화상 통화로 만나서 이제 각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뭐 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라는 이제 인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인사가 그렇게 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명 한 명한테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물었을 때 각자 다른 경험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다 똑같은 고립 상태 그리고 위기의 상태를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이 어디에서 살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자 느끼는 바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차별이나 아니면은 사회적인 격차들이 새롭게 시작된 것인가? 이 앞에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그 뉴 노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을 때 저희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보이지 않지만 반복됐고, 그리고 잠재됐던, 그리고 또 어떤 정의나 아니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강제되는 어떤 규제나 제한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계속 보지 못했고, 여태까지 모든 이런 사회 장치들이 우리는 안전한 상태에서 계속, 그리고 또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는 되게 진화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에는 그게 아니라는 것들이 너무 여실하게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논의들을 계속 반복을 했던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전시장에서 그런 내용들, 대화들을 계속 이제 틀어놓는 식으로 전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오프닝이 이제 아무래도 이동 제한 때문에 불가능하다 보니까 저희 전시에 참여했던 모든 작가들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서 오프닝을 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만나서 어떤 본인들이 가진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느낌들에 대해서 모여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과연 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되게 실용적인, 어떤 실질적인 무언가는 할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이런 대화나 감정적인 연대들을 통해서 아주 느리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적인 상상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빠르게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술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술가들,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만들고 전시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계속 모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것들을 수면 위로 올리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들을 만들어 나간다면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 하지만 강하게 결국에는 대안적인 생각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예술과 재난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어떤 고정되는 단체가 아니라 예술가들이 평소에 각자의 활동을 하다가 어떤 지구적인 재난이 발생을 하고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은 모여서 일시적으로 같이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흩어지는 그런 이제 굉장히 유연한 그런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기후변화로 발생한 지구적 재난 지역에 예술가들을 파견하여 예술을 매개체로 재난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돕는 비영리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아시아의 재난 지역에서 아이들의 망가진 장난감을 3D 프린터로 고쳐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도시가 굉장히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건 바로 시멘트 구조물들입니다. 바로 우리는 시멘트로 만들어진 도시 사막에 살고 있는 거죠, 평생 동안. 그래서 우리의 자연에 대한 인식 수준은 바로 초등학교 때 배웠던 자연보호 포스터, 그리고 표어, 산불보호 포스터의 인식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환경에 대한 자연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관념적이고 학습적이고 내 스스로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외부에서 주입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라가이라는 자연과 더불어서 사는 그런 리오 파라가이강, 그리고 열대우림, 그리고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빛 속에 살아가는 이제 피어나는 자연 속에서 이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더 이상 예술이 관념적이거나 피상적인 게 아니라 내 몸으로 느끼는 존재로 이제 와닿게 됐다는 굉장히 큰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예술가로서 가진 재능을 이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과 나눴을 때 이 기쁨이 굉장히 중복되고 크다는 게 제가 얻은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귀국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 자연을 체험적으로 느낀 걸 바탕으로 이 지구적인 기후변화, 환경 문제를 다루는 지구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뉴스에서 지구적인 큰 재난이 발생하면은 그 현장에 제가 바로 갔습니다. 태국 대홍수, 아이티 지진, 수천 지진, 네팔 지진, 그런 자연 재난뿐만 아니라 연평도 포격이나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전쟁 지역이나 세월호, 기타 등등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작가로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에 잠긴 주유소에 사람들이 캐비넷을 뒤집어 만든 보트를 타고 이제 지나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계란도 사고 햄버거도 사가지고 싣고 가는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그때 파인더를 통해서 제가 바라본 이 재난의 풍경은 바로 이랬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거는 현재의 재난이나 혹은 과거의 재난에 대한 기술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 파인더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지구의 모습은 바로 가까운 우리 지구의 미래의 모습이구나. 바로 20, 30년 후면은 어떤 물류나 우리 인류가 만들었던 물류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교통 시스템에 의해서 큰 대도시나 이제 중심이 되는 도시들이 대부분 이제 연안가에 위치해 있죠. 상해나 맨하탄이나 이런 대도시 연안가에 있는데 불과 20, 30년 후에는 빙하가 녹아서 대부분의 이런 큰 도시들은 연안가 도시들은 물에 완전히 잠긴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빙하가 녹는 속도를 보면은 20, 30년이 아니라 불과 내후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풍경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재난이라는 건 타자의 것이었고 이제 특히 기후로 인한 재난은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 가서 우리가 이제 겪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코로나19는 우리 이 프로젝트 참여했던 모든 예술가가 바로 재난이라는 상황에 속하게 됐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예술가들을 이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냈고 기꺼이 재능을 이제 나눴던 이 예술가들을 우리 예술가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또 이 예술가 재난 프로젝트에 필요한 교보제도를 직접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 사진 수업을 할 때 저희 사이트에서 카메라를 다운받아서 3D 프린터를 출력해서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